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7월 21일입니다. 요즘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네요. 8월 말 9월 초까지 CCM 이거 CCM 번역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이게 CCM 3판입니다. FBI가 여기 그 유명한 존 더글라스, 버제스, 레슬러 뭐 이런 사람들 일종의 프로파일러들한테는 일종의 그 바이블 같은 존재죠. 자칭 프로파일러라고 하면서 CCM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적지 않죠. 갑갑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용기를 내서 번역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판권 계약은 다 계약을 했습니다. 다 계약되고 정식 계약을 이 출판사랑 계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9월 초까지 8월 말 9월 초까지는 번역 작업을 마무리 지고 출판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어쨌든 제가 우리 같이 번역하시는 우리 분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하는데, 이것도 어떤 뭐 용어라든가 문맥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지금 이게 챕터가 19챕터거든요. 페이지가 500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이거를 대부 한 3, 4일에 한 번씩 한 챕터를 지금 완결을 시켜야 되니까 아니 뭐 완결된 것도 좀 있고요. 좀 약간 이렇게 시간을 내 갖고 1시간 뭐 아니면 3, 40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방송하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이제 9월쯤에 제가 하는 편파TV, 물론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편파TV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스튜디오를 만들어 갖고, 가능하면 전 데일리로, 안 되면 뭐 그래도 이제 좀 음향 시설이 좀 갖춰진 데에서 조금 약간 좀 좋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좀 리얼 실시간 생방송을 할 생각인데, 그 전까지는 이 책에 매달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좀 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거기다가 또 아시겠지만 제가 이명으로 침 맞으러 다니고 엄지발가락에 인대가 파열돼 갖고 그것도 침 맞으러 다니고 아주 몸이 성할 데가 없네요. 또 아시면 아시겠지만 또 결혼도 해야 돼서 손도 보러 다니고, 아휴, 그냥 쉽지 않네요. 그래서 자주 못 올립니다. 지난번 한 5일 전에 올리고 계속 뭘 올리려고 했다가 안 되네요. 이게 안 되네. 잘 안 되네. 그래서 어쨌든 미안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계속 예견했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이천에서, 제 고향인 이천에서 냉동창고 화재, 그러니까 물리창고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많이 다치시고. 근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저희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천 용인 이런 데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뭐 5일장 장사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래서 양지하면 알거든요. 여러분 영동 고속도로 이렇게 쭉 타고 가시다 보면 양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SLC 물류센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5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8명이 다쳤는데 근무자는 한 69명인데 56명은 자력으로 대피하신 것 같고 지하 5층, 지상 4층입니다. 좀 희한한 게 물류창고인데 왜 이렇게 지하를 깊이 팠죠? 그러니까 보통 지상 높이의 지하 이렇게 하는데 지상이 이만큼은 지하는 좀 오는데 이건 지하가 더 깊어요. 아무래도 지하의 온도 차이에서 뭐 서늘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냉동 냉장 창고 개념인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면은 서늘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근데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처럼 지하 4층에서 뭔가 이제 지하 4층과 3층 오뚜기 물류라는 어떤 업체가 있나 봐요. 오뚜기 식품 뭐 그쪽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오뚜기 물류라고 합니다. 무슨 폭발이 일어나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하 4층에서 이게 갑자기 폭발이 나고 검은 연기 올랐으면은 당연히 저기 엘리베이터 작동이 정지되고 그럼 계단으로 불도 다 꺼지고 기어 올라가다가 더 많은 피해가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 천만다행이지만 물론 5분이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지만 연면적 11만 5천 제곱미터라고 하고요. 철골 구조물이죠. 뭐 철골 구조는 뻔한 겁니다. 여기다가 뭐 샌드위치 패널 이거 때려 박고 막 그랬겠지만 꼭 철골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다행히 이게 지금 샌드위치 패널 같이 이렇게 확 타버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력으로 나오신 것이 이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곳곳에 그냥 지뢰처럼 산재해 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의 1시간 안쪽에 도달할 수 있는 이천, 안성, 용인, 뭐 대충 고 권역, 평택 뭐 이런 권역에 북쪽으로는 좀 멀고 파주, 뭐 양주 뭐 이런데 양주 이제 동북 쪽은 좀 교통 여건이 좀 덜 발달돼 있는데 아래 남서동 쪽은 도로가 곳곳에 있어요. 거기서 뭐 물리차가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렸잖아요. 재벌 3사 새끼들이 뭐 버려진 땅 같은 거 이거 사갖고 냉동 창고 뭐 짓겠다고 하고 중소기업 죽이고 거기서 흔히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해갖고 지 애비 해레비 이거 다 가져다가 우회 상속하고 증여하고 그 지랄하는 게 다 이런 냉동 창고 물류 창고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짓고 갖다 때려 짓고 그러니까 막 안전시설은 도외시하고 뭐 공무원들한테 뇌물 쳐매기고 뭐 그냥 개판입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없으시겠지만은 이 경기 분당 성남 아래쪽권 성남 쪽 그쪽은 비싸니까 그 아래쪽 안성 특히 안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이런데 도로는 막 뚫렸죠. 땅값은 비교적 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엄청 많이 짓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다가 아니면 국도 가다가 뭐 이 건물 같지도 않은 건물 샌드위치 패널로 탁탁탁 대충 지어놓고 막 물류차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이런 데입니다. 불나면 다 죽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돈 가진 놈의 새끼들 거의 뭐 돈 지랄하라고 만든 데거든요. 이게 그런 새끼들이 그렇게 하고 또 강남에 집 사놓고 또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나라가 개판이죠. 완전 개판인 나라입니다. 없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문재인 정권 3년 내에 서울에 25평 아파트가 4억 5천이 올랐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후회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일산에 집을 사고 들어왔을 때 집을 살 때 그게 한 몇 년, 한 5년 되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바보짓 한다고. 그 돈으로 대출 끼워갖고 갭 투자죠. 해서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 싼 거 한 뭐 3, 4억짜리, 5, 6억짜리 사면은 따블 친다. 근데 저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노도강 뭐 해고 막 저 분명히 더 오른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난장판에 끼면은 그런 알량한 도덕 난리도 아니죠. 지금 서울 아파트값, 강남에서 부러져 낀 광풍이 막 허름한 아파트 20평짜리 뭐 10몇 평짜리도 뭐 억대가 몇 억대가 넘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뼈 빠지게 이렇게 이 방송 나가서 막 이명 걸리고 막 이 안 좋은 거 받고 막 1시간 반 동안 쎄 빠지게 해봤자 1, 20만 원 버는다. 그거 뭐 하루에 한두 개밖에 못해요. 1년에 얼마를 저축하겠습니까? 그 생지랄 해도. 근데 돈 가진 새끼들은 앉은 자리에서 뭐 몇 억씩 따따블 치는데, 몇 억이 뭡니까? 눈이 안 돌아가게 생겼습니까? 눈이 확 돌아가죠. 다 쏴 죽이고 싶죠. 그죠? 확 그냥. 응? 세상이. 그렇게 똑똑한 새끼들이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못하냐? 못하죠. 왜? 공무원 놈들이 지들도 뚝 투기할 생각을 하는데 그 제대로 된 거 하겠습니까? 김두관이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토지공개념으로 아예 헌법을 바꿔야 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아예 헌법을 바꿔서 투기로 이득을 일정 금액 이상을 얻을 수 없겠고, 아예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은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상태는 이대로 가면은 어쨌든 집 없어서 뺑뺑이 돌다 죽으나, 그거를 어쨌든 말이 좀 샜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세상에 이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이게 정의가 아님 이런 것들 문제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범죄만 떠들었다 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겠다. 나도 정치를 해야 되나? 아주 극좌적인 아주 극단적인 정치가가 돼야 되나? 왼쪽으로 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무너져가는 이 개판인 부동산 투기공화국, 이 개판인 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좀 공황장애도 오고 이명도 오고 발가락도 아프고, 에휴, 번역도 해야 되는데 힘들고 짜증나고. 근데 이거에서 뭐 돈 100만 원이 벌겠습니까? 돈 버는 건 아니죠.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될 길이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 눈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좀 답답한 그 마음은 뭐 어쨌든. 근데 결국 죽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가죠. 다른 마땅한 대안도 없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개죽음 당한 건 아닙니까? 안전장치도 분명히 없었을 텐데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불나서 불에 타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게 참 비참합니다. 그 시체 보면 비참합니다. 이 더운 날, 이 힘든 날, 그 물리창고 안에 지하 4층 들어가서 다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알바생들이고 대부분 씁쓸하고 쓰고 아주 그냥. 조금 색깔이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SBS 라디오를 했죠. 누구 얘기를 했는지 아시죠? 김성준 전 앵커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작년 7월에 서울 지하철 영등포 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요새 좀 들어보니까 뭐 이게 뜬 소문인지 모르지만은 김성준 전 앵커 이 사람이 사장 몰망까지도 올랐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그 앵커, SBS에서 8시 메인 앵커 국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미지도 좋고 그러니까 뭐 사장 물망까지 왔었다라고 얘기까지는 하는데 한 방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고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데 성범죄는요 모릅니다. 성범죄는 성범죄라고 하는 특정한 형의 이런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가 서울시장이건 그가 국회의원이건 그가 재벌회장이건 장관이건 국회의원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거는 지위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안 한다. 그리고 그가 시민운동가다. 아니면 사회운동가다라고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강간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갭, 성차별, 성적인 성지위의 그 갭이 만들어낸 강간문화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라고 해도 그거는 뭐 박원순이 아무리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서울시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 성범죄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뭘 하거나, 근데 그것도 사실 힘든 것은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해결한다는 게 그거죠. 그 말씀은 사실은 그런 말은 자칫 성적은 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주의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그 더 나아가다 보면 김성준 전 앵커처럼 되고 박원순 전 시장처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이 얼마나 어떤 걸 얼마나 이렇게 많이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단 지금 피해자 쪽이 주장하는 바에 적지 않은 부분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진실은 규명을 해야 된다. 김성준부터 끝내고, 김성준이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사람 한 방에 갔네 이런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축적되어 온, 쌓아 올라온 무엇이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그의 삶 속에서 성인지 감성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지적할 수 없는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더 어떤 그거에 대한 인지적 감성을 높이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쌓여갖고 이렇게 터지는 거지, 갑자기 아주 성인지 감성이 높고 그런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박원순 전 시장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갑자기 아니죠. 피해자의 말에는 몇 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그런 행동이 있었다. 그리고 계속 그게 더 강화됐다. 그러면 이건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만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앞세 에피소드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TV나 이런 데서도, 라디오에서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춘재 사건에 공소권 없음에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수사하지 않았냐 경찰이. 근데 경찰청장이나 아닌 소위 법을 아는 먹같이 사는 새끼들, 새파란 변호사 새끼들이라니까, 먹같이 사는 새끼들이 흔히 말하는 피고소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익이 없다는 개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춘재 사건은 말하자면 이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살아있고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를 공소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해도 되고, 이거는 반대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왜?
그 말은 그 얘기죠.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죄를 범죄 행위를 밝혀서 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라고 하는 것 차이가 없는 겁니다. 형사사건의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진실의 실체 규명이 필요한 겁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실익이 없는 부분들, 분명한 것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중을 따져서 공소권 없음을 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춘재 사건에 막대한 피해자가 있었고, 이춘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춘재의 수사를 함으로써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과 아니면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걸 신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기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박원순 사건도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죽었지만 지금 이 성범죄라는 것이, 성범죄를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이 성범죄를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는 는 아주 후진적인 경향인 겁니다. 성범죄라는 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이 주는 범죄입니다. 즉 말하자면 폭력 범죄이면서 시스테믹한 범죄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런 위력에 의한 범죄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묵인을 하거나 누군가가 방조를 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거나 그것을 어떤 제어하지 못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희정 전 지사 보세요. 그 사정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 못하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공소권 없음이라는 걸로 후려치려고 하는데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공과 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도 수사는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시스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지명자의 청문회에서 얘기낸 것은 원칙적으로는 공소권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우회, 즉 다른 건들을 수사하다 보면, 즉 말하자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게 그거죠. 즉 고소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어렵지만 성추행 의혹 있지만은 관련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2차 가해 사건이라든가 방임형 성추행 방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다 보면,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다 보면 대략적인 어떤 그 정황, 사실관계 파악은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박원순의 공과 과를 명확히 하고 그 뒤에 박원순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어떤 잘못된 성범죄 문화가 서울시에 존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폭로를 하고 노출시켜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맥락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조금 이제 양아치 같은 정치 집단들이 이거를 기아 삼아 갖고 정권을 공격하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죠. 이런 성범죄란 이런 것을 자기 정치 집단의 이득을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근데 미래통합당 애들이 워낙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언급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사람들이 넌 미래통합당 뭐 이렇게 지지자냐라고 오해를 할까봐. 아닙니다. 저는 미래통합당 애들은 상대하기 싫은 놈들입니다. 미래통합당 놈들은.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입이 더러질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나마 애정이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런데 애정이 있으니까 욕이라도 하는 겁니다. 애정이 없으면 욕을 하겠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KBS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개그맨. 경찰 수사 직후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 구속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면담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성적인 어떤 도착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이런 범죄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촬영형 성범죄 같은 경우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지 이런 범죄를 대응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 편파TV에서도 다시 광고. 여러분 편파TV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도 25,600인데 쪽팔리지 않습니까? 25,600이면 그래도 못해도 5만원 가야 되는데, 근데 꼴세가 5만원 못 갈 것 같고 어떻게 될까. 그래도 근데 뭐 데일리 라이브 하면은 늘어나겠죠. 근데 편파TV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편파TV 할 때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 개인정보 도둑법이다, 데이터 3법이. 그래서 진보 네트워크라든가 참여연대 경신위원이라든가 뭐 민변 쪽에서도 그렇고 너무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아니라고, 여당의 인식이 너무 아니라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매우 위험한 법인데 그냥 마치 디지털 뉴딜을 해갖고 뭔가 되게 이걸 가지고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걸 제가 방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명백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흔히 말하는 기업의 독판치게 하려고 하는 기업가놈들, 우리나라 기업은 얼마나 또 부도덕합니까? 그놈들한테 이 정보를 이렇게 쓰게 만들면은 나중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지 참 답답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일정 정도 국민의 동의를 얻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1차, 2차 정보들의 가공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절차적인 어떤 보호장치, 개인정보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기업한테 퍼주는 형식으로 데이터라면은 이건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정부 여당 흔히 공무원 놈들은 워낙 머리에 똥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놈들도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정보 주체의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폭발할 수 있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지들이 뭘 잘못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참 여러분하고 고민을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노인들의 성 문제인 거죠.
근데 뭐 이런 거죠. 대낮 아파트 단지 애매하면은 대낮 아파트 단지에 뭐 놀이터도 있고 벤치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즘 뭐또 저기 일산이지만 주택가 같은데 이제 공원도 있고 벤치도 있고 애들 노는 데고 요즘은 저기 어린이집 이런 데 잘 안 가니까 다 거기서 음란행위 말하자면 일종의 자유행위 같은 걸 했나 봐요. 80대 남성이라고 하면 이제 할아버지죠. 노인들의 성 문제인데 휴대폰 대낮에 휴대폰 영상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해서 신고가 돼서 잡혔어요. 이 행위 자체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될 건데 이제 노인들의 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참 심각한 고민입니다. 왜냐? 소위 말하는 이제 나이는 들었지만 문제는 성적인 능력은 몸에 남아있어요. 머릿속에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해서 성적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70이 넘어도 성적인 어떤 욕구가 있고 그 능력도 있고. 그럼 이전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집창촌이라든가 아니면 성매매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좀 가난한 돈이 없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아니 뭐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뭐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80대 된 노인, 돈 없는 노인은 누가 결혼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노인 복지 차원에서 뭘 어떻게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인 복지 전문가들은 아실 수도 있겠죠. 장애인 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의 성 문제도 그렇고. 전 모르겠습니다. 잘. 근데 우리 사회가 범죄를 고민하는 만큼 범죄가 되기 전에 무엇인가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 더 나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하여튼 근데 고민이죠. 저도 늙어가고 여러분도 어쨌든 늙어가고 단독 가구가 40%까지 된다고 하고 25% 다시 뭐 어떤데 글쎄요. 여러분한테 불편한 얘기였으면 미안하지만 미안해도 현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DC 스나이퍼 그러니까 이걸 스나이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프리 머더 같은 건데 총기 스프리 머더입니다. 9명의 시민을 3명인데 범인이 아마도 샷건 같은 걸로 쐈나 봅니다. 샷건 빵 퐁 이런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백인 우월주의 쪽이라든가 이런 애들 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코로나로 억눌렸던 부분들도 있고 흑인 시위도 있고 뭔지를 모르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폭발적인 분노가 미국은 총기와 연결돼서 나타날 수